세린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지 정확히 23분 후 강태준은 아내 한서윤을 사람이 모두 빠져나간 이사회실로 불러들였다. 조금 전까지 축하 인사와 박수 소리로 가득했던 방 안에는 이제 긴 흑단 테이블과 꺼진 대형 화면 반쯤 식어버린 커피 잔만 남아 있었다. 서윤은 회장 선임식에서 남편에게 꽃다발을 건넬 때 입었던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다. 손끝에는 아직도 박수 때문에 생긴 열감이 남아 있었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조금 전 카메라 앞에서 보였던 미소가 흔적도 없었다. 그는 재킷 단추를 풀고 의자에 기대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앉아. 서윤이 움직이지 않자 그가 다시 말했다. 길게 끌 생각 없어. 서명만 하면 돼. 서윤은 봉투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당신이 회장이 된 날이야. 그런데 첫 번째로 할 일이 나한테 서류를 내미는 거야. 태준은 시계를 한 번 확인하더니 냉정하게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야. 무슨 정리? 우리 결혼.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태준은 마치 오래 준비한 보고서를 읽듯 담담히 말을 이었다. 넌 처음부터 내 아내가 아니었어.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 빌린 이름이었을 뿐이야. 서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렸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서, 채무인수 확인서야. 오늘 안에 처리해. 다시 말해봐. 못 들은 척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 결혼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거야. 태준은 아주 짧게 웃었다. 이제야 이해했어. 서윤의 시선은 테이블 너머 남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자신을 둘러싼 기자들을 막아주던 사람도 태준이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횡령 의혹이 다시 기사화되었을 때 밤새 곁을 지키며 아무도 믿지 않아도 자신은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도 그였다. 결혼식 전날 집안의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명했다. 서윤은 기억을 하나씩 붙잡으려 했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 모든 순간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가진 표를 모아줬어. 할아버님과 멀어진 원로 주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당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분들이 나를 받아준 건 아버지 때문이었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그 신뢰를 썼어.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그것까지 계산한 거야.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한재필 사장의 딸이 내 아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쓸모가 컸어. 내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와 결혼했어. 처음에는 짧은 대답이 칼날처럼 떨어졌다. 서윤은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서류를 펼치며 표정을 지웠다. 지금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 중요하게 만들지 마. 감정 때문에 이미 충분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냈어. 서윤은 결혼 반지를 낀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에도 손익계산서를 붙이는구나.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인정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며 차미숙 부회장이 이사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선임식에서 입었던 짙은 자주색 정장을 그대로 갖춰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윤의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옆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불필요한 감상은 그만하렴. 내 짐은 한남동 집에서 이미 정리하고 있어. 서윤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이라고 부를 이유는 오늘로 끝났지. 미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목적은 태준이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어. 그 역할은 끝났다. 서윤은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확인하다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채무 인수 확인서에는 자신이 대표로 등록된 작은 투자회사가 세린그룹 계열사에 180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서유는 처음 보는 회사명을 읽고 눈을 좁혔다. 청림 파트너스가 뭔데요?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든 적도 없어요.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야. 결혼할 때 네가 위임장에 서명했잖니. 그건 아버지의 미확인 채무를 조사하기 위한 서류라고 했어요. 서명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없어. 서유는 곧바로 태준을 보았다. 당신이 가져왔던 서류야. 할아버님 치료비와 관련된 가족 신탁 문서라고 했잖아. 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사람을 속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네가 읽지 않고 서명한 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유는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합의서를 펼쳤다. 공동명의로 알고 있던 신혼집은 처음부터 강태준 개인 명의였고 결혼 후 설립한 문화재단의 지분도 모두 세린복지재단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그녀가 결혼 전부터 운영하던 작은 디자인 자문회사는 청림 파트너스의 채무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다. 남편을 믿고 건넨 인감과 서명이 자신의 삶을 해체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서유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너무 허망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웃음이었다. 당신은 내가 소리 지르고 매달릴 줄 알았지.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윤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처음으로 서윤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방금 당신이 말했잖아. 나는 아내가 아니라 빌린 이름이었다고.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는 적어도 흠집을 내지 않는 게 기본 예의야. 그런데 당신은 내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었어. 미숙이 불쾌한 듯 말했다. 말 조심해. 태준이가 마음만 먹었으면 너는 진작이 집안에서 쫓겨났어. 서유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쫓아낸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은 뒤 버린 거겠죠.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미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이 섞였다. 몰락한 집안의 성과, 오래된 소문밖에 더 있었니. 그 순간 서유는 미숙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 낡은 문서 봉투를 향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봉투 모서리에는 세린그룹의 현재 로고와 다른 두 개의 나뭇잎이 맞닿은 오래된 문장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중요한 계약서에 사용하던 인장의 모양과 정확히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서류에 지금 서명하게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실로 들어온 사람은 세린그룹 법무실 전무이자고 강성호 회장의 개인 변호사였던 이도현이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처럼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에는 감추지 못한 긴장이 어려 있었다. 미숙이 차갑게 물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죠? 도연은 테이블 위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회장님 생전 지시로 한서윤 씨가 당사자인 재산 문서에는 제가 검토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강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세린의 회장은 내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위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도연형 선을 넘지 마.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고 이미 합의된 절차야. 도연은 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서윤 씨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도현 변호사님도 이 서류를 알고 있었어요. 도현의 침묵은 짧았지만 서윤에게는 충분했다. 알고 있었군요. 일부 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라니요. 제 이름으로 회사가 만들어지고 제 인감이 사용되고 제가 180억 원의 채무자가 됐는데 일부라고요. 도현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겠죠.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 차분함이 도연의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태주는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듯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을 서윤 쪽으로 밀었다. 오늘 자정까지 서명하면 채무 중 절반은 내가 정리해주지. 거절하면 청림 파트너스 채권은 즉시 집행될 거야. 네 회사도 네 명의 계좌도 모두 묶일 수 있어. 서윤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 남자의 무표정 뒤에 누구보다 외로운 마음이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짓눌리고 할아버지에게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상처를 자신만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태주는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기로 선택한 어른이었다.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당신 회장 자리에도 문제가 생기지. 서윤의 질문에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내 위임장이 당신에게 넘어간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오늘 표결에서 당신이 행사한 우호 지분 중 일부도 다시 검토될 수 있잖아. 미숙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네가 감히 우리를 협박해. 서윤은 그녀가 아니라 태준을 보며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확인이야. 당신이 이렇게 급하게 나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정말 이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알기 전에 입을 막으려는 건지. 태주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두 사람이 자신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서윤은 펜을 집어들었다. 미숙의 입가에 안도에 가까운 미소가 번졌고 태준의 어깨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힘이 빠졌다. 그러나 서윤은 합의서에 서명하는 대신 첫 장 위에 천천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사용하던 서명 아래에 오늘 날짜만 적었다. 이건 서명한 게 아니야. 태준이 낮게 말했다. 알아. 오늘 내가 이 서류를 처음 확인했다는 표시야. 서윤은 휴대전화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한 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원본은 당신들이 보관해. 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어떤 서류도 처리하지 마. 한 장이라도 더 발견되면 위조와 기망 행위로 문제 삼을 거야. 미숙이 비웃듯 말했다. 네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해. 오늘 밤이면 네 계좌도 막힐 텐데. 서윤은 가방을 들며 대답했다. 돈이 없다고 진실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온기가 남아있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 서윤은 순간 숨이 닿는 듯했다. 지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위협처럼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말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 뒤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이 나를 버린 순간부터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어. 그녀는 결혼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금속이 나무 표면에 닿는 맑은 소리가 텅 빈 이사회실에 오래 울렸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윤에게 허락된 시간은 30분 뿐이었다. 현관에는 낯선 보안 직원 2명이 서 있었고 미숙의 비서가 준비한 여행용 가방 하나가 계단 아래 놓여 있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오래된 사진첩만 들어 있었다. 서윤이 작업실로 올라가려 하자 직원이 길을 막았다. 회장님 지시로 개인 서류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내 그림과 아버지 유품도 개인 서류예요. 저희는 전달받은 지시만 따릅니다. 서윤은 언쟁하는 대신 고 강성호 회장의 서재로 발길을 돌렸다. 지난 겨울까지도 노인은 이 방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 회장은 늘 아버지 한재필을 두고 고집이 세지만 누구보다 회사의 뿌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윤이 아버지의 주식이나 창업 당시의 일을 물으면 그는 곧 입을 닫았다. 서재 책상 서랍은 모두 비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창업자 기념사진도 사라져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책장 아래쪽을 살피다가 낡은 나무함 하나를 발견했다. 잠겨있지 않은 함 안에는 아버지가 쓰던 작은 인장과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명함에는 한재필 세린산업 공동대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뒷면에는 강성호의 필체로 보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을 되찾고 싶다면 회사가 감춘 첫 번째 장부를 찾아라. 서윤이 인장을 손에 쥔 순간 서재문이 열렸다. 이도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저택까지 따라온 듯 했지만 손에는 아무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 인장을 찾으셨군요. 그의 말에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게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현은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지금은 저택을 나가셔야 합니다. 차미숙 부회장이 곧 돌아옵니다. 질문에 대답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도현의 턱이 굳었다. 회장님이 직접 찾기 전에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또 죽은 분의 지시인가요? 당신들은 언제나 남의 뜻을 핑계로 내 인생을 결정하네요. 핑계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태준 씨가 나를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지켜본 것도 지시였어요. 내 이름으로 위임장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침묵한 것도 충성심이었고요. 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낮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낼 생각이면 비켜요. 서윤이 그를 지나치려 하자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황동 열쇠를 꺼냈다. 열쇠 손잡이에는 31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걸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서윤의 시선이 열쇠에 꽂혔다. 그 번호가 뭐죠? 서윤 씨가 직접 알아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또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라 보호장치였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는데요? 나를요? 아니면 세린을요? 도연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그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이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저택 밖으로 나온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서울의 밤은 유난히 매섭고 건조했다. 서윤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갔다. 운전기사는 이미 퇴근했고 호출한 택시는 저택 정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회장 부인의 자리에 앉아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던 여자가 이제는 갈 곳도 정하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사회실에서보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가방 안에 든 아버지의 인장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맑아졌다. 그때 꺼져 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메시지 전송 기록에는 6달 전 세상을 떠난 강성호 회장의 개인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열었다. 메시지는 단 2줄이었다. 서윤아, 네가 이 문자를 보고 있다면 태주는 결국 내가 두려워하던 선택을 했을 것이다. 세린 본관 지하 기록 보관실 317호로 가라. 그곳에는 네 아버지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네가 돌려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바로 뒤이어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낡은 주주명부의 일부였다. 화면을 확대하자 한재필이라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선명한 숫자가 보였다. 지분율 22.1%.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비골안에는 믿기 힘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상속인 한서윤에게 반환할 때까지 강성호가 신탁 관리한다. 서윤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모든 주식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들었다. 그 때문에 집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평생 실패한 기업인의 딸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주식이 팔린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든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 아래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 불빛은 자신을 밀어낸 거대한 세계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감춰진 길을 표시하는 수천 개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결혼 반지가 사라진 왼손을 한 번 내려다본 뒤 아버지의 인장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태준이 빼앗은 것은 집도 돈도 회장 부인의 자리도 아니었다. 그는 서윤이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지킬 거짓도 두려워할 체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택시가 도착하자 가방을 싣고 뒷좌석에 앉았다. 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세린그룹 본관으로 가주세요. 운전자가 늦은 시간이라 출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휴대전화 속 주주명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오늘 들어가지 못하면 내일 다시 갈 거예요. 검은 차가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분노보다 더 차갑고 오래가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용해 왕좌에 오른 남자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이었다. 세린그룹 본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로비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세린 로고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윤은 여행 가방을 끌고 회전문 앞으로 다가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회장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곳이었다. 그러나 출입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는 안내음이 고요한 로비에 울렸다. 야간 보안팀장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와 출입 권한이 해지되었다고 설명했다. 해지된 시간이 언제죠? 서윤이 묻자 그는 화면을 확인한 뒤 낮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 9시 17분입니다. 강태준이 이사회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기 불과 10분 전이었다. 모든 절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강성우 회장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지하 기록 보관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팀장은 회장실에 사전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로비 끝에서 이도현이 걸어왔다. 그는 서윤을 보자 걸음을 멈췄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오늘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윤은 싸늘하게 물었다. 당신도 나를 막으러 왔어요. 기록 보관실 출입 기록이 실시간으로 비서실에 전달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차미숙 부회장이 우리가 찾는 장소를 먼저 알아챕니다. 이미 317호를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 그 방은 오래전에 비워졌을 겁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어갈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로비 천장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 버티지 않았다. 그녀는 출입 카드가 잘린 것보다 태준이 자신을 내보내기 전부터 모든 반응을 계산했다는 사실에 더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서윤이 그날 밤 들어간 곳은 성수동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원룸이었다. 대학 시절 친구가 작업실로 쓰다 비워둔 공간으로 창문을 열면 화려한 한강 전망 대신 벽돌 건물의 회색 외벽이 보였다. 바닥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하나와 낮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서윤은 이상하게도 한남동 저택보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방을 풀자 어머니의 사진, 아버지의 인장옷 4벌과 낡은 수첩이 나왔다. 자신의 삶이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 가벼웠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더 이상 빼앗길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보석과 시계를 들고 청담동의 위탁 판매점을 찾았다. 태준이 선물한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걸이만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했다. 결국 서윤은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물건을 팔았다.
돈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독립회계 전문가를 고용하고 몇 주 동안 버틸 정도는 되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은 금융회사 내부 감사팀 출신인 윤혜린이었다. 혜린은 서윤이 내민 청림 파트너스 채무 서류를 2시간 넘게 검토한 뒤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 한서윤 씨인데 법인 설립 당시 본인 인증 기록이 없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제출됐지만 발급 신청 서명이 위임장 사본과 똑같아요. 무슨 뜻이죠? 서명 하나를 여러 문서에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한 건 설립일입니다. 혜린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청림 파트너스는 한재필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회사의 최초 채무는 마치 한재필이 생전에 빌린 돈을 승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그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았고 서윤은 대학 진학을 미루며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람들은 한재필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 회사를 망쳤고 동업자였던 강성호가 피해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서윤조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혜린이 찾아낸 자금 흐름은 전혀 달랐다. 청림 파트너스의 첫 입금자는 세린그룹 계열 투자회사였고 입금된 돈은 이틀 뒤 다시 세린 계열사로 돌아갔다. 실제로 빌린 돈은 없었지만 장부에는 거액의 채권과 이자가 남았다. 채무를 만들기 위한 거래였던 것이다. 이 구조라면 누군가 한서윤 씨 명의로 가짜 채무를 만들어 담보권을 확보한 겁니다. 혜린의 말에 서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그 담보가 제 회사와 제 이름으로 된 자산들이고요. 네. 그런데 목적이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채무 계약서에는 채무자가 보유하거나 장래 취득할 세린그룹 관련 권리까지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윤은 다시 문장을 읽었다. 자신은 세린 주식을 가진 적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녀가 장래에 세린의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어디죠?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회사명을 가리켰다. 도현이 과거 근무했던 법무법인이었다. 서윤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전날 밤 황동 열쇠를 들고 서 있던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후가 되자 도현이 성수동 원룸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비켜주지 않은 채 청림 파트너스 설립 서류를 그의 가슴에 밀어붙였다. 당신 회사에서 만든 문서예요. 도현은 첫 장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 질문부터 하는 걸 보니 진짜였네요. 서윤 씨,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제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사실부터 말해요. 이 위임장 당신이 작성했습니까? 도연은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대답했다.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저입니다. 서윤은 그의 뺨을 때리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다만 문을 더 굳게 잡았다. 태준 씨가 가족 신탁을 정리하기 위한 문서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당시 저는 강성호 회장님의 개인 위임을 받아 가족 신탁 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가져온 서류도 그 절차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도연은 자신의 잘못을 피하지 않았다. 제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서윤 씨에게 직접 목적을 설명하고 의사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 회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곧 서윤 씨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모두 나를 보호한다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죠?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태준 씨는 내 약점을 보호한다고 했고, 어머님은 집안의 체면을 보호한다고 했고, 당신은 유언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보호받은 건 언제나 당신들의 자리였어요. 도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윤의 분노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청림 파트너스가
세린 계열사와 주고받은 송금 내역, 법인 설립 대행 기록, 그리고 서윤의 인감 증명서가 처음 제출된 날짜가 들어 있었다. 인감 증명서는 그녀가 결혼식을 올리기 사흘 전에 발급된 것이었다. 태주는 당시 신혼집 공동명의 등록에 필요하다며 서윤에게 위임장을 받아갔다. 이 자료를 왜 이제 주는 거죠? 서윤이 물었다. 어젯밤까지는 의심만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전 서버 기록을 확인했고 위임장 파일이 수정된 날짜를 찾았습니다. 원래 문서에는 가족 신탁 조사 권한만 있었지만 나중에 법인 설립과 채무 승계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수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 기록으로는 차미숙 부회장의 비서실 계정입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태준만의 배신이 아니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가족 전체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컸다. 도연은 그녀가 쓰러질까 걱정하는 듯 한 걸음 다가왔지만 서윤은 즉시 거리를 벌렸다. 유언장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 대답이네요. 제가 원해서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강 회장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유언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서윤 씨가 한재필 사장의 원본 신탁 계약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왜 내가 직접 찾아야 하죠? 도연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 문서가 살아있는지 누가 숨겼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먼저 공개하면 차 부회장이 신탁 계약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서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성수동 건물 앞까지 직접 찾아왔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그는 좁은 골목과 낡은 계단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서윤은 건물 입구에 선 채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지내든 당신과 상관없어. 태주는 얇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30억 원을 줄게. 청림 파트너스 채무도 내가 전부 정리하지. 대신 서울을 떠나고 세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해. 서윤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내가 세린에서 포기할 권리가 뭐가 있는데. 태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포괄적인 분쟁 방지 조항일 뿐이야. 그렇다면 왜 30억이나 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서윤은 웃지도 못했다. 결혼은 이용했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함께한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무슨 자료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세린을 상대할 수는 없어. 내가 찾는 게 두려워 널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는 사람은 아내 명의로 가짜 회사를 만들지 않아. 태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그 일은 어머니가 처리했어. 나는 세부 내용을 몰랐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다. 모르고 이용했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비겁한 거야. 어느 쪽이든 회장 자격은 없어. 태주는 그녀의 말에 이를 악물었다. 네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선임 투표에서 사용한 의결권 중 내 위임장과 연결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 내 이름으로 된 세린 지분은 없어. 그런데 왜 당신 어머니는 내가 장래에 취득할 세린 관련 권리까지 담보로 잡았을까?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곧 표정을 바로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숨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태준이 낮게 물었다. 당신이 대답할 차례야. 서윤아, 이 일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당신이 날 선택한 이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읽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묻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서명할 거라고 믿었잖아.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계약서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찢는 대신
접어 다시 재킷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다음에는 돈 말고 진실을 들고 와. 그때도 내가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태준이 떠난 뒤 서유는 다리가 풀릴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계단 아래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을 때조차 그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도연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다. 기록 보관실 정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차 부회장이 본관 지하 문서를 오늘 오전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서유는 곧바로 일어났다. 317호도 포함됐어요. 317호는 공식 도면에 없습니다. 다만 지하 보관 문서 중 일부가 구로 구공장으로 이전되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회사가 세린산업이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의 장부들입니다. 두 사람은 출근 시간이 시작되기 전 구로의 옛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10년 전 생산을 중단한 뒤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었고 외벽에는 철거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입구에는 문서 폐기 업체 차량이 2대 서 있었다. 작업자들은 상자에 담긴 종이들을 대형 파쇄기로 옮기고 있었다. 서윤이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현장 책임자는 본사 지시라며 출입을 막았다. 도연은 법무실 전무 신분증을 내밀고 폐기 목록을 요구했다. 목록의 승인자는 차미숙이었다. 폐기 사유는 보존기한 만료와 시설 안전 문제로 적혀 있었지만 대상 문서 중에는 법적으로 더 오래 보존해야 하는 창립 주주명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도연이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폐기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계속 진행하면 증거인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본사에 전화를 거는 사이 서유는 열린 창고문 너머에서 낡은 나무 상자에 찍힌 두입 문장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인장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서유는 작업자들 사이를 지나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도연이 뒤따라오며 위험하다고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창고 깊숙한 곳에는 창립 연도별로 분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일부는 이미 비어 있었다. 서유는 강성우 회장의 메시지 속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주주명부 가장자리에는 작은 얼룩과 함께 삼각형 모양의 철제 선반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가 벽 뒤편에서 같은 선반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문서가 아니라 녹슨 금고 하나만 남아 있었다. 금고의 번호판에는 317이 새겨져 있었다. 서윤이 도연을 바라보자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황동 열쇠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열쇠를 주면 저는 강 회장님의 지시를 어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서윤은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분의 지시를 지키는 동안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윤 씨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열쇠가 금고 안에서 무겁게 돌아갔다. 내부에는 가죽으로 묶인 장부 3권과 봉인된 계약서 한 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장부를 펼친 서윤의 손이 떨렸다. 세린산업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강성호의 이름 아래 한재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재필의 지분율은 22.1%였다. 매각 표시도 채권자 이전 기록도 없었다. 대신 비고란에 적힌 문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신탁 종료 시 법정 상속인 한서윤에게 전량원상 반환한다. 도연은 계약서의 봉인을 확인한 뒤 낮게 숨을 내쉬었다. 원본입니다. 강 회장님이 찾으라고 하신 신탁 계약. 서윤은 기뻐하지 못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도 자신의 가족에게 빚을 떠넘긴 사람도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죽음 이후 주식과 명예를 함께 빼앗은 것이었다. 서윤은 장부의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신탁 갱신 기록이 있어야 할 페이지 한 장이 날카롭게 뜯겨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최근에 잘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이 금고를 열었어요. 그녀가 말하자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표정을 굳혔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현장 책임자가 누군가에게 급히 인사했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가까워졌다. 차미숙의 비서가 창고 입구에 나타나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놀란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몇 초 뒤 세린 본사 회장실에서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비서의 보고를 들은 태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오래된 주주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다. 한재필의 이름 옆에 적힌 22.1%를 바라보던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린의 가장 큰 주인을 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로 공장 창고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차미숙의 비서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문서 폐기 업체 직원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할지 몰라 멈춰 서 있었다. 한서윤은 금고 안에서 꺼낸 주주명부와 신탁 계약서를 품에 안았다. 비서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서윤 씨, 그 문서들은 세린그룹 소유입니다.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계약서의 당사자는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반환받을 사람은 저로 적혀 있어요. 당신이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확인되지 않은 낡은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부터 폐기하려 했죠?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이도연은 즉시 휴대전화로 현장과 문서 상태를 촬영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장부는 증거 보전 대상입니다. 누구든 손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때 서윤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지만 전화는 끊기자마자 다시 걸려왔다. 세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서윤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거기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 서윤은 주주명부의 아버지 이름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내가 보면 안 되는 게 있어? 그 문서들은 진위 확인이 필요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잖아. 한재필이 세린의 공동 창업자였고 지분이 12.1%를 남겼다는 걸.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그 침묵만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본사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윤은 거절했다. 이제 당신이 정한 장소에서 당신이 준비한 서류를 보고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해줄 생각 없어.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윤아,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건 단순한 주식이 아니야. 세린의 경영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서야. 그래서 내게 숨겼어. 나는 어젯밤까지 정확한 내용을 몰랐어. 그럼 내 이름을 이용해 회장 자리에 오를 때는 뭘 알고 있었는데? 태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내가 원로 주주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알았겠지. 내가 세린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정확히 얼마나 가졌는지는 몰랐다. 그래서 결혼했고 내 위임장을 손에 넣었고 내가 알아보기 전에 버린 거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당신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내 인생은 아주 단순하게 망가졌어.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만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를 투명 보존 봉투에 넣고 봉인 상태를 기록했다. 그 태도가 서윤에게는 어설픈 위로보다 나았다. 그러나 창고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여러 언론사에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서윤이 이혼 직후 세린의 창업 문서를 훔쳐 거액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다. 기사에는 서윤이 한남동 저택에서 귀중품을 들고 달아났으며 고 강성호 회장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적혀 있었다.
공개된 지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댓글에는 탐욕스러운 전 며느리 몰락한 사기꾼의 딸이라는 표현이 빠르게 늘어났다. 서유는 기사 속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회장 선임식에서 태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웃던 순간이었다. 불과 하루 전의 사진인데도 아주 오래전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즉시 명예훼손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서유는 먼저 기사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했다. 기사에는 청림 파트너스의 채무 문서 일부가 함께 공개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180억 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산을 조작한다고 여론을 만들고 있었다. 차미숙 부회장이겠죠. 서윤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서가 발견되기 전부터 기사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에 올 것도 예상했다는 뜻이에요. 신탁 계약 원본은 찾지 못했지만 누군가 금고가 발견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윤은 뜯겨나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다. 계약이 갱신된 시기와 수탁 지분의 이동 내역이 있어야 할 부분이었다. 원본 계약을 찾았지만 권리를 완전히 증명하려면 사라진 페이지가 필요했다. 서윤은 자신에게 연락해 오던 몇몇 원로 주주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통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 사람은 어렵게 전화를 받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강 회장이 이미 움직였네. 우리 회사 대출과 납품 계약이 모두 세린에 묶여 있어 자네 편을 들고 싶어도 가족과 직원들을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오후 늦게 서유는 윤혜린과 함께 신탁 계약서를 검토했다. 계약서에는 한재필의 지분을 강성호가 수탁 관리하며 법정 상속인 한서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반환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적힌 별지 한 장이 없었다. 혜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다. 이 별지가 없으면 상대방은 계약이 이미 종료됐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주명부만으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을 즉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유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럼 지금 가진 문서는 완전한 증거가 아니네요. 아니요, 출발점은 충분합니다. 다만 회장 선임을 뒤집거나 주주총회를 요구하려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때 도연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표면에는 강성호의 자필로 봉인 해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자체는 아닙니다. 제가 유언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한 지시서입니다. 이제 말할 수 있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 신탁 계약을 찾았으니 일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 회장님은 서윤 씨가 지분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린의 핵심 자산이 내부 거래를 통해 외부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유언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의 지분을 돌려받는 일과 회사 자산을 지키는 일이 왜 연결돼 있죠? 강 회장님은 누가 가장 많은 주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세린을 자기 재산처럼 빼돌리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윤의 분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에게 향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죽은 뒤에도 나를 시험한 거네요.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관이었고요. 저도 그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랐잖아요.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세린 계열 운송회사에서 일하다 경영진이 벌인 회계 조작 사건의 책임을 떠안고 형을 살았다. 강성호는 뒤늦게 진실을 알고 도연의 학비와 가족의 생계를 지원했다. 도연은 그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세린의 변호사가 되었고 강 회장의 모든 지시를 의심 없이 수행했다. 태준이가 서윤 씨 위임장을 들고 왔을 때도 그 문서가 강 회장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고
어머니의 치료비 지원이 끊길까 겁났습니다. 서유는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담보로 잡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단 한 글자의 인정이 변명보다 더 무거웠다. 제가 직접 서명을 위조한 것은 아니지만 제 침묵이 그들이 서윤 씨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윤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계약서와 자료를 챙겼다. 앞으로 당신 도움은 받지 않겠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혼자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또 내가 뭘 해야 안전한지 당신이 결정하려고 하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늘 같았어요. 당신들은 내게 진실을 감추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해요. 도연과 헤어진 뒤 서유는 혼자 세린그룹의 계열사 공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강성호가 왜 핵심 자산 유출을 유언 공개 조건으로 걸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과거 디자인 자문회사에서 세린의 브랜드 재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여러 계열사의 사업 구조를 본 경험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거래처럼 보였지만 며칠치 자료를 연결하자 이상한 흐름이 나타났다. 세린바이오가 보유한 특허와 연구 인력이 최근 설립된 다운라이프라는 회사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다운라이프의 최대 주주는 해외 투자법인이었지만 그 법인의 실소유자를 추적하자 차미숙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와 연결되었다. 거래가 승인되면 세린은 수십 년 동안 개발한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고 차미숙 일가는 외부 회사를 통해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회 승인일이 일주일 뒤로 잡혀 있다는 점이었다. 태준이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처리하려는 대형 안건이었다. 서유는 곧바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세린바이오 직원 대표와 사회이사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회사 서버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고 그녀와 접촉한 직원 2명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 태주는 단순히 그녀의 지분만 막는 것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하나씩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이 다시 서윤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비서도 없었다. 그는 성수동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윤 앞에 서자마자 다운라이프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서윤은 대답 대신 물었다. 당신은 이 거래를 알고 있었어.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 조정이야. 핵심 특허를 당신 외삼촌 회사로 넘기는 게 구조 조정이야. 다운라이프가 자금을 투입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야. 세리는 지금 현금이 필요해. 그런데 평가 가격은 시장가의 절반도 안 돼. 거래가 끝나면 당신 어머니 쪽 회사만 이익을 얻어.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증거는 없어. 당신은 증거가 없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회장 자리를 지켜준 대가라서 눈 감는 거야. 서윤의 질문은 정확히 그의 약점을 찔렀다. 태주는 한참 뒤 낮게 말했다. 내가 회장이 되지 못했다면 작은 아버지가 회사를 장악했을 거야. 그는 세린을 통째로 외국계 펀드에 넘기려 했어. 내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머니의 표와 자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나를 이용했고 이제는 회사를 이용하는 거구나. 나는 세린을 지키려는 거야. 당신이 지키려는 건 세린이 아니라 당신 자리야. 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봤잖아. 나는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인정받은 적이 없어.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는 주지 않아.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내 이름이 필요해서 접근한 게 맞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함께 지낸 시간까지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 서윤의 손끝이 순간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다. 태주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네가 밤마다
내 회의 자료를 정리해주고 할아버지와 싸운 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순간까지 계산한 건 아니었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서유는 아주 천천히 되물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필요가 끝나자 거리로 내쫓았어. 내가 멈췄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잃는 건 선택했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회장도 승자도 아닌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유는 그 연약함에 다시 속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과 권력 중 하나를 고른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권력의 재료로 쓰는 쪽을 골랐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태주는 다운라이프 자료를 거칠게 접으며 말했다. 이 거래를 막으면 주가가 흔들리고 수천 명이 불안해질 수 있어.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을 직원들에게 직접 해. 그들의 기술을 당신 가족 회사에 넘기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태주는 끝내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 채 옥상을 떠났다. 서유는 도연의 도움을 끊었지만 혼자 싸울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세린바이오 연구원 대표, 노동조합 회계 담당자, 소액주주 모임의 운영진을 성수동의 작은 회의실로 불렀다. 처음에는 모두 경계했다. 언론은 이미 그녀를 유산을 노리는 전 며느리로 만들었고, 태준 측은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유는 자신의 신탁 계약을 바로 내놓지 않았다. 대신 다운라이프 거래구조와 특허 평가액 경영진, 가족회사와의 연결 관계를 차례로 보여주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물었다. 한서윤 씨가 지분을 되찾으면 회사를 차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되찾고 강태준을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진행되면 제가 지분을 얻어도 남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막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미화하지 않았다. 바로 그 솔직함이 사람들의 경계를 조금씩 낮췄다. 노동조합은 특허 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기로 했고, 소액주주 모임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한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유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강성호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세린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태주는 회장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구로 공장에서 발견된 주주명부 사본과 다운라이프 거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재필 지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태준이 묻자 미숙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확한 비율은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 낮춰. 어머니가 서윤과 결혼하라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미숙은 마침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회장이 되려면 한재필의 이름이 필요했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고 알아서도 안 됐지.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럼 청림 파트너스 채무도 어머니가 만든 겁니까? 보험이었어. 혹시 그 아이가 지분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차갑게 웃었다. 말했으면 네가 그 아이를 버리지 못했을 테니까.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다운라이프 거래는 취소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와서 약해지면 네가 가진 모든 걸 잃어. 한서유는 이미 널 끌어내리기로 했어.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들어와 소액주주와 직원 대표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법무팀에서 오래된 유언 집행 지시서 사본을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다. 봉인 해제의 마지막 조건은 세린 핵심 자산의 부당 이전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서윤이 다운라이프 거래를 멈추는 순간
강성호의 유언장이 공개될 수 있었다. 성수동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에게 도연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직접 찾아오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사직서, 사본과 오래된 메모리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짧은 편지에는 더 이상 그녀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자신이 처음 위임장 초안을 작성했을 당시 저장해둔 원본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수정 전 문서에는 청림 파트너스 설립 권한도 채무 승계 조항도 없었다. 누군가 나중에 내용을 바꿨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은 편지를 읽고도 곧바로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의 사직이 진심인지 또 다른 속죄의 방식인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가 설명을 강요하지 않고 증거만 남긴 채 물러났다는 점이 달랐다. 서윤은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원본 위임장과 수정본의 변경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정 계정은 차미숙 비서실이었고 최종 승인자는 강태준이었다. 서윤은 오랫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세부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소한 수정된 문서를 승인한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료를 저장한 뒤 임시 주주총회 요구서 첫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내민 문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모든 내용을 읽고 모든 책임을 알고 스스로 선택한 서명이었다. 임시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세린그룹 본관 앞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회사 측은 다운라이프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회의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다. 한서윤이 세린의 창업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 강성호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다. 강태준은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쏟아진 기사들은 절반이 서윤을 사기꾼으로 몰았고 나머지 절반은 세린의 경영권 분쟁을 예고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서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권력의 재료로 쓴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태준은 표정을 감추고 이사회실로 들어갔다. 차미숙은 이미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운라이프 계약 승인에 필요한 위임장을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 끝내야 해. 거래가 통과되면 한서윤이 뭘 들고 오든 늦어. 태준은 어머니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물었다. 서윤이 가진 지분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미숙의 손끝이 멈췄다. 그 아이가 가진 건 아직 없어. 아버지의 지분이 12.1%는 살아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개인 지분 일부가 유언에 포함됐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태준은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이용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큰 권리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회의 시작을 10분 앞두고 사회이사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태준의 작은아버지 강민석은 상황을 즐기는 듯 느긋한 표정이었고 원로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있었다. 다운라이프 거래 안건이 화면에 띄워지자 미숙은 예정대로 설명을 시작했다. 세린바이오의 연구 부문을 분리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부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승인이 늦어질 경우 투자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이사가 특허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지만 미숙은 평가기관의 보고서를 내밀며 반박했다. 그때 이 사회실 문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태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렸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윤혜린과 노동조합 대표
소액주주 모임에 법률 대리인이 함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도현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이 사람들을 들여보냈죠. 지금 당장 내보내요. 서유는 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긴 테이블 끝까지 걸어왔다. 저를 내보내기 전에 참석 자격부터 확인하시죠. 그녀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세린산업 공동창업자 한재필의 법정 상속인이자 신탁 종료에 따라 22.1%의 지분을 반환받은 주주 한서윤입니다. 이사회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미숙은 곧바로 비웃었다. 낡은 장부 하나로 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신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고 효력도 검증되지 않았어. 서유는 준비해 온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는 원본 신탁 계약서의 감정 결과였고, 두 번째는 세린의 과거 주주 명부와 최근 주주 등록 기록을 대조한 보고서였다. 세 번째는 청림 파트너스가 만들어낸 가짜 채무 구조와 서윤의 위임장 수정 기록이었다. 신탁 종료 조건이 적힌 별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약 본문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린은 지난 20년 동안 이 지분을 강성호 전 회장 명의로 관리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문서를 넘기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 서유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제 아버지가 횡령범으로 몰렸고 어머니와 저는 그가 모든 주식을 팔아 빚을 갚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을 만든 사람들이 회사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이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증된 확인서를 제출했다. 신탁 원본과 주주 명부는 외부 감정기관에 확인을 마쳤습니다. 법원에도 주주 지위 확인과 의결권 보전을 위한 신청이 접수됐고 오늘 오전 임시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태준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결정이지 도연은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한서윤 씨의 22.1%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잠정 인정하고 관련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미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반격했다. 잠정 결정일 뿐이야. 본안에서 뒤집힐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이사회 안건과는 무관해. 서유는 화면에 다운라이프의 지배 구조를 띄웠다. 해외 투자법인 뒤에 숨은 실소유자는 차미숙의 동생이 운영하는 세광홀딩스였고 계약이 통과되면 특허 수익의 대부분이 세광홀딩스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 윤혜리는 평가보고서 작성 기관이 거래 직전 세광홀딩스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설명했다. 노동조합 대표는 세린바이오 연구원 3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거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핵심 기술 유출입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 계약 중단을 요구합니다. 미숙은 자료를 집어 던지며 말했다. 한서윤이 너희에게 무슨 약속을 했지?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했어. 서윤은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당신들과 달리 판단할 권리를 돌려드렸죠. 그 말은 이사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남겼다. 태주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자신의 뒤에 서 있었다. 원로 주주를 설득할 때도, 가족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도, 태준이 상처를 털어놓을 때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지금의 서유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다.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주주였다. 도연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문서 상자를 꺼냈다. 검은 봉인 위에는 강성호의 서명과 공증인의 도장이 남아 있었다. 미숙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걸 여기서 열 권한은 없어. 도연은 유언 집행 지시서를 들어보였다.
강성호 회장님은 세린의 핵심 자산이 특수 관계인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인이 저지했을 때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운라이프 거래가 오늘 중단된다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동안 다운라이프 계약서와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계약을 철회하면 어머니의 지지를 잃고 자신이 회장에 오르기 위해 약속한 거래가 무너진다. 반대로 강행하면 유언 공개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 자산을 가족에게 넘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태준아, 흔들리지 마. 저 아이가 원하는 건 내 자리야. 거래를 통과시키면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이사회는 안정돼.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스스로 증명하게 두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태준은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미숙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지만 다음 순간 그는 서명란이 있는 마지막 장을 찢었다. 다운라이프 거래를 철회합니다. 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알고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까지 팔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그의 선택에 안도하지도 감동하지도 않았다. 너무 늦은 올바름이. 도연은 봉인을 끊고 유언장을 펼쳤다. 이사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먼저 강성호가 자신의 보유 지분 중 9.3%를 한서윤에게 유증한다고 적힌 조항을 읽었다. 이어 한재필의 신탁 지분 22.1%는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하며 두 지분은 통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총 31.4%. 서윤은 단숨에 세린그룹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되었다. 몇몇 이사는 숨을 삼켰고 민석조차 웃음을 거두었다. 그러나 유언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강성호는 서윤에게 회장직을 자동으로 넘기지 않았다. 대신 주주와 이사회가 그녀의 경영 능력과 책임을 검증한 뒤 선임하도록 했다. 유언장에는 한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회사를 사랑한다는 말로 회사를 소유하려는 사람을 경계하라. 세린은 강씨 집안의 왕국이 아니라 한재필과 수많은 직원이 함께 세운 일터다. 도연이 낭독을 마치자 미숙은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그녀는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회사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야. 그 지분이 너한테 돌아간다고 역사가 바뀌지는 않아. 서윤은 준비해온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역사를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운 기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서윤은 이어 청림 파트너스 설립 과정과 위임장 변조 내역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수정 파일의 최종 승인 계정에는 강태준의 전자서명이 남아 있었다. 태준은 문서를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즉시 말했다. 실무 절차였어. 태준은 내용을 몰랐어. 그러나 태준은 어머니를 막았다. 제가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당시에는 서윤의 인감이 신탁 관련 권리를 우리 쪽에 묶어두는데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채무 구조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서윤 씨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 위임장을 기반으로 제5 의결권을 확보했습니다. 서윤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태준이 진실을 말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결과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서윤은 사회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현 회장은 자신의 선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임장을 사용했고 취임 직후 특수관계인 회사에 핵심 자산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 자격으로 강태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해임 안건을 요청합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아, 이건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순간부터 이건 부부의 일이 아니었어. 직원과 주주 회사 전체의 일이 됐어. 미숙은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리라고 비서에게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지난 몇 주 동안 소액주주와 직원지주조합, 독립사회이사들을 만나 필요한 표를 확보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31.4%만 믿고 회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강민석은 처음에는 태준을 끌어내린 뒤 자신이 회장이 될 생각으로 해임안에 찬성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계열사 내부 거래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해임은 다른 강 씨를 앉히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경영진 전체를 대상으로 독립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고 몇몇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누구와도 비밀 거래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면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회의록 공개 특수관계인 거래심사 강화 직원 대표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전광판에 찬성표가 하나씩 올라갔다. 태준은 화면을 보지 않고 서윤만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 원했던 회장 자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한 증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를 잃게 만드는 사람은 가장 약하다고 믿었던 아내였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강태준 회장 해임안 가결.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독립감사가 끝날 때까지 경영 참여가 제한된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미숙은 서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주식을 많이 가졌다고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아버지도 그래서 무너졌어. 서윤은 그녀의 위협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무너졌는지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당신이 만든 채무와 사라진 장부, 그날의 사고까지 전부요. 미숙의 얼굴에서 순간 공포가 스쳤다.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솔직한 반응이었다. 서윤은 그 표정을 기억해 두었다. 태준은 회장 명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췄다. 내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질문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가 후회하고 붙잡고 자신을 사랑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제 그 대답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말했다면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을 증오하지는 않았겠지.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서윤은 비어있는 회장석을 바라보았다. 이사들은 그녀가 그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서류를 챙겨 테이블 끝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오늘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로서 감독하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회장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민석이 불쾌한 듯 물었다. 당장 권력을 잡지 않겠다는 건가? 서윤은 대답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빼앗긴 왕좌에 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좌라고 믿었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직원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회의록에 첨부하라고 지시하고 다운라이프 거래 중단과 청림 파트너스 채무의 효력 정지, 창립 문서 보존 명령을 차례로 의결했다. 도연은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서윤은 먼저 말했다. 오늘 증언해 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내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망설임이 없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을 바라보았다. 6달 전 이 건물에서 쫓겨났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온 지금 손에 쥔 것은 주식이나 유언장만이 아니었다. 누구의 사랑이나 허락이 없어도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 사회 실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윤은 마침내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세린의 최대 주주로서 새로운 싸움의 시작점에 섰다. 강태준의 해임안이 가결된 뒤 세린그룹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눌려있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상경영위원회가 출범한 첫 주에만 특수관계인 거래 17건과 계열사 간 부당 대여금 수십 건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차미숙은 처음에는 모든 결정을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운라이프의 실소유 구조와 세광홀딩스로 흘러간 자문료 내역이 공개되자 더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그녀의 부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회사 출입을 제한했다. 수사기관과 금융당국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한서윤은 복수의 기쁨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아침 쌓여가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자신이 되찾은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가족의 욕망을 견디고 있었는지 실감했다. 직원들은 그녀가 곧 회장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서윤은 비상경영위원회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다. 강태준을 끌어내린 이유가 제가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 권한도 감시받겠습니다. 몇몇 원로이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원 대표와 사회이사들은 처음으로 최대 주주가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그들의 박수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가족 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거래에는 외부 심사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회의 직원 대표 1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준비했다. 태주는 직무 정지 이후 한남동 저택을 떠나 호텔 장기 투숙실에서 지냈다. 회장 전용차와 수행원 비서실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고 언론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팀이 청림 파트너스의 문서를 조사하면서 그의 전자승인 기록과 차미숙 비서실의 지시 내용이 차례로 확인되었다. 태주는 변호사에게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회의 기록과 어머니의 지시 메시지를 제출했다. 그 중에는 서윤의 신탁 권리를 채무화 상계하려는 계획, 원로 주주의 표를 얻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활용하라는 내용, 결혼 뒤 일정 시점에 이혼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위원이 왜 이제야 자료를 내놓느냐고 묻자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회장이 아니게 된 뒤에야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 고백으로 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사회는 태준의 자녀 의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위임장 오용과 허위 채무 승인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잘못을 인정한 행동까지 지워버리면 또 다른 거짓말이 됩니다. 그녀는 태준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가 책임을 피하지 않은 마지막 선택만큼은 사실대로 남겨두고 싶었다. 2달 뒤 세린그룹 창립 기념관에서 한재필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식 행사가 열렸다. 오래전 철거되었던 그의 흉상과 창립자 명패가 강성호의 것과 나란히 복원되었다. 회사는 과거 한재필에게 씌워졌던 횡령 의혹이 내부 조작 자료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사살을 정정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윤은 행사장 맨 앞줄에서 아버지의 빛바랜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젊은 한재필이 공장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다. 그는 가장 가운데가 아니라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다. 가난했던 날도 어머니가 병원비를 걱정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던 밤도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기억도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녀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지만 한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빚과 부끄러움을 남긴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객석은 조용했다. 하지만 저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느 직원도 어느 가족도 힘 있는 사람이 만든 기록 때문에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섰습니다. 행사 뒤 서유는 복원된 명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는 타인이 정한 이야기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차미숙은 공식 조사에 출석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자고 요청했다. 장소는 한남동 저택의 응접실이었다. 서윤이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더는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미숙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몇 달 전까지도 누구에게나 명령하던 목소리는 많이 낮아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만족하겠니? 그녀가 묻자 서유는 맞은편에 앉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미숙은 차갑게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다. 나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하녀 취급을 받았어.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까지 빼앗길까봐 매일 두려웠지. 태준을 회장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네가 두려웠어. 미숙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한재필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로들이 널 바라보는 눈이 달랐으니까. 네가 지분을 알게 되면 태준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유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원래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이용하고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대해 책임져야 했습니다. 미숙의 눈에 잠깐 후회가 스쳤다. 서유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는데 자신의 삶을 쓰고 싶지 않았다. 두려웠다는 말이 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진실을 말한다면 태준 씨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유는 자신이 새해 동안 살았던 저택을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 나왔다. 도연은 유언 집행이 끝난 날 법무실 전무자리에서 사임했다. 그는 세린이 제안한 외부 고문직도 거절하고 작은 공익 법률사무소로 옮겼다. 과거 대기업의 책임을 대신 떠안은 노동자와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곳이었다. 서유는 그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들었다. 도연은 사과를 반복하지 않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신탁 지분의 등록 절차가 완전히 끝난 날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 제 의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곁에 설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서유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한동안 답하지 않았다. 그가 변한 모습을 보았지만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신뢰는 유언장처럼 봉인을 뜯는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행동이 오래 쌓여야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석 달 뒤 서유는 창립 기념관 앞에서 우연히 도연과 마주쳤다. 그는 무료 법률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해고 노동자와 함께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발견하고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서윤이 인사를 건네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변호사님은요,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지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대답에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힘이 없었다. 서유는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가 처음으로 강성호의 지시도 세린의 권력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기 비상경영위원회는 서윤에게
정식 회장 취임을 요청했다. 감사 결과 기존 경영진의 부당 거래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지배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서윤은 사흘 동안 답을 미뤘다. 회장 자리는 태준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원했던 자리였고 차미숙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밀어내며 지키려 했던 자리였다. 서윤은 자신까지 그 의자에 매달리게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구로 공장의 오래된 기록 보관실을 찾아가 아버지의 장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한재필의 자필 메모가 남아 있었다. 회사의 크기는 건물 높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장 약한 사람이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멈추게 하는지가 회사를 결정한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다음날 이사회에서 그녀는 회장직을 수락했다. 단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주주의 회장 연임에는 주주뿐 아니라 직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관을 바꾸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직원 신탁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사 한 명이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자 서윤은 담담히 말했다. 권력을 나누면 회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회사를 망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녀는 마침내 회장석에 앉았지만 그 의자를 왕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책임이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태준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가 해외 계열사 경영 자문직 제안을 거절하고 서울을 떠나기 전 이루어졌다. 두 사람은 한때 자주 걷던 한강변에서 마주 앉았다. 태준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지만 더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사해서 전부 인정했어. 그가 먼저 말했다. 청림 파트너스도 장부를 없애려 한 일도.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출한 자료도 확인했어. 태준은 한참 강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네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어. 그래야 내가 너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서윤은 그 말이야말로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잔인함을 정확히 이해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태준은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윤이 이사회실에 두고 간 것을 그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려주려고 가져온 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그는 반지를 손에 쥔 채 낮게 덧붙였다. 미안하다는 말로 네가 겪은 일을 줄이고 싶지 않아.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게. 서윤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법을 겨우 배우기 시작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미워하기 위해서도 살지 않을 거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책임져. 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결혼에서 그가 처음으로 서윤의 선택을 온전히 존중한 순간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세린 본관 지하의 317호는 더 이상 잠긴 기록 보관실이 아니었다. 서윤은 그곳을 회사의 역사를 공개하는 작은 전시관으로 바꾸었다. 한재필과 강성우가 처음 작성한 사업계획서, 초기 직원들의 급여 장부, 낡은 공장 사진과 함께 신탁 계약의 일부도 공개했다. 권력자에게 불편한 기록일수록 더 오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서윤의 원칙이었다. 개관식이 끝난 저녁 마지막 방문객들이 떠난 뒤 도연이 조용히 317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꽃도 선물도 없었다. 초대장을 받고도 와도 될지 고민했습니다. 서윤은 전시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도 왔네요. 이번에는 제 판단이 아니라 초대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아주 작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한재필과 강성호의 명패 앞에 나란히 섰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서윤 씨를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도 교만이었습니다. 이제는 곁에 있고 싶습니다.
다만 서윤 씨가 허락하는 거리에서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317호의 황동 열쇠를 꺼내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가져왔다. 이 열쇠는 아직 제가 보관할게요.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한 걸음 문 쪽으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대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밝아졌다. 있습니다. 계약도 없고 유언도 없고 회사 이야기도 하지 않는 식사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으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317호를 나섰다. 복도 끝에는 새로 설치된 창립자 명패가 보였다. 강성우와 한재필의 이름은 어느 한쪽이 더 크지 않게 같은 높이에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그 명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빼앗긴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태준이 빌려갔던 자신의 이름도 마침내 온전히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가장 큰 것은 31.4%의 지분도 세린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도 아니었다. 사랑받기 위해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전시관의 문이 닫히자 황동 명판 위로 작은 불빛이 비쳤다. 317. 한때는 모든 비밀이 갇혀있던 번호였지만 이제는 감춰진 진실이 다시는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장소가 되었다. 서윤은 복도를 걸으며 도연에게 물었다. 토요일에는 어디로 갈 건데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윤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정해요. 대신 제가 싫다고 하면 바꾸는 거예요.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같이 정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앞서 걷는 사람도 뒤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이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사랑은 누군가를 구하거나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들으며 길을 함께 정하는 것인지도 몰랐다.